그냥 한마디로 오늘 금통위 소회를 얘기 드리면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냥 키워드로 꼽으라면 터널. 여기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터널 안에 싱크홀이 있다. 불꽃의 3년물이 연 저점을 깨고 2.3%대를 보여줬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현물 자금 중에 중국계 자금 유입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2%까지 내릴 걸로 시장이 일부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네, 사는 매수자가 많아서의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2%로 가야 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후자. 빌미는 하느니 이미 제공했는데.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엄중한 시기에 환상의 콤비가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벌써부터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2분기 첫 금통위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 전망과 일치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셨는지 먼저 윤 팀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금통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동결이었고 또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를 보는 인하의 소수 의견 한 분 계셨고 향후 3개월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6분의 금통위원 전원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5월에 실제로 액션이 이제 인하가 될 가능성이 열린 이런 부분도 다 예측 범위였는데 네. 안에 질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오늘 금통위 소회를 얘기 드리면 옛날 유행가 제목이기도 한데 지금은 알 수 없어. 누구 노래인가요? 그 옛날에 김종서라는 아주 유명한 예, 또 가수가 있었는데 예, 이런 표현을 쓴 게 오늘 총재가 분명히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관세 충격까지 들어오면서 1분기 성장률 자체가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내수와 수출 다 공이 좀 망가지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지목하고 여기에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것도 하방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 위험들을 다 인정했는데 그 강도나 정도를 지금 가능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폭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 같으면은 조금 대략적인 흐름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는 1월 금통위 때는 불과 일주일 뒤에 그 수정되는 경제 수치까지 뭐 발표해서 1% 후반대가 1% 중반대로 낮춰지는 것까지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수치조차도 신중해 하시면서 모든 건 5월 달에 가서 지금 대외적으로 관세 협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6월 달에 이제 대선을 앞두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뭐 추경이라든지 경기 부양책들이 어떻게 또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5월 달에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함께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더 늘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다 5월로 미루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인하의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근데 오늘 동결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동결을 할 걸로 팀장님도 예상하셨고 네. 시장도 예상했고 네.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셨습니까? 동결할 걸로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냥 연속 인하하면 이제 다들 하느니 연속 인하하면은 진짜 망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속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2월에 했으니까 이제 징검다리로 지켜보자 차원에서 이제 동결을 했다. 뭐 그게 뭐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갖다 붙이겠지만 이제 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징검다리 차원에서 뭐 5월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인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저는 뭐 금통위 리뷰 자료도 안 썼는데 그냥 키워드로 꼽으라면 터널. 네. 이건 이제 총재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지금 터널 아니다. 달리고 있는데 빛이 안 보여. 빛이 좀 입구가 출구죠. 출구가 좀 보여야 그때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고 5월에 경제 전망을 수정을 또 대폭 하향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되지 않겠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얘기였었고, 그러면 이제 터널이 이제 빛이 좀 보여야 뭐 그래도 어떻게 이게 뭐 직선 도로인지 곡선 도로인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좀 보자 라고 터널의 출구까지 기다리는 느낌. 그 터널의 출구는 아니겠지만 대충 희미하게 보이는 시기는 5월이겠죠. 네네. 여기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의 생각. 어떤 건가요?
터널 안에 싱크홀이 있다. 요즘 땅꺼짐 심하거든요. 싱크홀이 있다. 그리고 경제에서는요.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뭐 밝혀진다 쳐.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밝혀진다 쳐요. 그럼 그거는 확실성이잖아요. 그거는 확실성은 오히려 경제는 호재야.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료가 좋냐 나쁘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재료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를 볼 때 많이들 이 재료는 좋으니까 뭐 경제의 상승 요인. 이 재료는 나빠. 그러니까 경제 하락 요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만 그런데 저의 생각은 확실한 재료냐 불확실한 재료냐. 지금은 불확실성이죠. 이게 악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불확실성을 매우 혐오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따라서 저는 좀 이제 한국인에서 얘기한 게 터널이다. 저는 터널이니까 매우 완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지만 이제 보통 이제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터널인데 뭘 해? 지금 일단 스탑 하고 기다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을 펼치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 키워드는 터널이었다. 네. 관세라는 매우 깊은 불확실성의 터널에 이제 막 진입해서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발언인데 이렇게 큰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오히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문 팀장님의 의견이셨어요.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저는 오히려 조금 아직도 신중도인데 최근에 이제 4월 2일 날 미국 쪽에 관세부가 일어나고 나서 주가 급락하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뭐 임시 FOMC를 열어서 뭐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전일 파월 의장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었죠. 네. 그 정도의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로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라고 해서 금융시장의 불안, 아까 문 팀장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실물 데이터 상으로 입증된 건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나오는 폭에 대한 리스크는 커졌지만 만약에 그 경기적인 부분만 봤으면 오늘 신성한 위원 같이 이날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이 다수가 나왔을 거고요. 오늘도 액션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 1월 금통일 때도 저희 마켓에서는 우리 탄핵 정국까지 거쳐오면서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에 좀 대응하려면 좀 더 빠른 액션이 있지 않겠냐.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형성돼 있었는데 1월에도 그때는 이제 환율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너무 빠른 인하를 갖다 속도 문제를 제시하세요.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많이 주면 지금 오늘도 이제 성장률 전망이 1% 중반에서 분명히 뭐 일자를 위협할 정도로 좀 낮춰질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추정으로도 한 대략 1.1에서 1.2 사이 정도인데 이러면 침체라고 단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만약에 침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그쪽으로 위험이 컸다고 하면 오늘 진짜 금리 인하를 했겠죠.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바는 그리고 지금 뭐 미약하긴 하지만 이번 주에 12조 원 정도의 뭐 산불 피해를 중심으로 한 추경이 조성되고 향후 대선 전국 이후에 우리도 이제 재정정책 쪽에 대한 기대들을 자꾸 확대시켜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추경 관련된 내용들. 지금은 통화정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부분. 그래서 실기론에 대해서 하는 총재가 오늘도 금리 동결했으니까 또 이거 오판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으로 좀 선을 그어놓고요. 방금 얘기했던 환율은 1,41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원화에 대한 그 약세 불안 요인은 좀 제거됐으니 오늘도 액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환율은 레벨이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뭐 10원, 심지어는 많이 떨어지는 날은 뭐 2, 30원씩 움직이는데 그 환율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취약성이 보이는 이 환율을 이 금융안전 측면에서 아직은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가계부채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 잠깐 풀렸을 때 그리고 작년 2, 3분기에 은행들 대출 규제 좀 완화됐을 때 그때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들 난리 쳤잖아요. 저는 오늘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저는 올해 기준금리 2.25 정도의 기존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의 영역보다는 정부가 돈을 써서 뭔가 경기에 마중물을 마련하는 재정정책이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은 그렇게 정부의 재정 기여도와 함께 하늘이 금리를 얼마나 낮춰주느냐에 대한 기대. 그러면 돈은 또 되는 쪽으로 몰리는 경향. 여기 또 앵커님도 부동산 쪽 해보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되는 쪽으로 몰릴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면 하는 쪽에서는 그 침체가 아니라면 중립금리 수준에서 많은 기대를 주는 건 좀 속도 측면에서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1월에도 동결했지만 이달도 동결이 있었던 거고요. 올해 기준금리 이번 5월에 인하해주고 저희는 3분기에 한 차례 정도 재정정책 들어올 때 한 번 더 액션은 있지만 그 다음 행보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25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 좀 강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 중에서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터널 얘기를 하니까 네, 요새 터널에 LED 조명이 좋다. 그런데 또 터널에서 나오면 비가 온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윤 팀장님께서 네, 지금 이 한은의 결정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문 팀장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지금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정책이요? 네, 이번에 영향? 결정 방향. 네. 아, 그냥 뭐 답정너 같은데. 답정너요. 죄송합니다. 사실 문 팀장님께서는 진작부터 더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 오늘 그 무슨 기자가 이렇게 질문 한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뭐 요즘 뭐 통화 정책이 좀 타이트하다. 지금 이런 상황, 내수가 얼마나 힘든데. 내수가 이렇게 상황이고 네. 경제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하고 뭐 한은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좀 완화적인 기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갑자기 총리님이 보럭 보럭 화는 안 내셨는데 아, 예. 보럭 아니 우리 뭐 긴축적이지 않다. 지금 뭐 우리는 경제에 맞춰서 금리 인하 기조잖아. 인하 기조인데 왜 통화를 긴축적이라고 얘기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상당히 큰 그 시장의 인식과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방향, 또 괴리가 있다. 괴리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중앙은행은요 기본적으로 긴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기본적인 중이에요. 예. 근데 완화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터졌을 때. 터지고 나서 완화적으로 됩니다.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다 빠르야 한 달 전이고 뭐 보통 한 분기 전 데이터인데 그거 가지고서 그때가 또 금통위 기다리면은 혹은 뭐 FOMC 기다리면은 거기서 또 그럼 보통 2달 전 데이터란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혹은 뭐 한 거의 반년 전 데이터야. 그런데 어떻게 선진적인 통화 정책을 해? 불가능해. 그리고 인류의 인간의 그 기본 속성도 어떠한 미래의 방향성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후행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한국은행은 뭐 이제 뭐 말은 제가 안 하고 다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긴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금리를 인하하는 주기지만 상대로 덜 완화적인 이제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압도적으로 저 느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네. 그 2월 달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물가를 안 내렸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그거는 이제 올해 또 연초부터 환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또 그 영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네. 자, 물가를 네. 단순화시켜봐. 그래서 스릴러 소설 같아요 지금. 네. 아주 진짜 단순하지. 물가를 그냥 뭐 우리 물가 뭐 소비자가 뭐 복잡하잖아요. 그 안에 네. 막 들어가는 것도 뭐 5만 가지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아주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진짜. 네. 그럼 결국 유가랑 환율이야. 그렇죠. 수입 물가 유가랑 영향이 환율이야. 크죠. 유가랑 네. 환율. 그러면 성장을 그렇게 깠는데 물가를 안 깔려면 환율이 엄청나게 높든지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높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경제 전망치에 마침 유가는 전망치가 있어요. 근데 환율은 얘기를 안 해요. 한은은 환율보다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유가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브렌트 유가 75불로 써놨어. 물론 높이긴 했어요. 기존 네. 전망보다 3불 높였어. 3불. 근데 브렌트로 70, 물론 지금은 66불인데 아마 그렇다 치고요. 일단 75이라고 할게요. 근데 브렌트 75에 물가를 안 낮춘다? 올해 평균 환율이 1,450원 나와야 됩니다. 하느니 환율 전망은 하지 않지만 네. 내부 모델상 최소 올해 평균 환율이 1,450원은 된다는 얘기거나 네. 자, 두 번째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헛소리는 금리를 뭐 시장 예상 반영된 것보다 더 내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뭐 2.5, 2.25 뭐 그 어딘가에서 멈춰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9라는 물가를 더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환율 아니 물가를 이렇게 낮춰버렸는데 금리 기준금리를 2.25, 2.5가 조금 높지 않니? 라고 더 내려달라고 하겠죠, 금리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하는데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없어.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답정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9 지금도 1.9%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정말 이상한 게 아니 왜 물가를 안 물어봐? 아니 오늘 다 성장 아니 뭐 성장 어차피 망했잖아요. 그 망했는데 뭘 물어봐? 저는 그거는 별로 관심 없어. 성장이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느니 물가를 1.9%를 오래 보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브렌트가 66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느니 75불로 받았는데 올해 평균을 좀 66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야 1.9%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안 물어보지? 그래서 저는 오늘 물가는 기존 전망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그냥 총재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1.9%. 그럼 환율이 1,500원 넘어야 된다니까? 근데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네. 계신데 네, 환율 사실, 요구에. 네, 환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화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만세. 예, 아니 좀 제가 그 한국은행 변을 그럼 좀 한번 상상해서 해볼게요. 네. 나중에 낮출 때 근거를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거 다 해서 뭐 네. 한꺼번에 다 조정하고 네.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겨놨다가 지금 하는 대변인 4월이에요 지금. 아니, 그것도 4월인데 있지만 여름 돼서 이제 방금 문 팀장님이 얘기했던 환율 효과에 대한 네. 저항도 있긴 한데 지금 하는 내에서 물가 전망을 조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일부 지금 전세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 내부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도 내수가 나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딘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물가를 예측할 때 베타가 제일 큰 건 방금 얘기했던 뭐 유가랑 환율이죠. 환율이 제일 큰데 환율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에 단 몇여 거일 동안 1,450원 밑으로 떨어진 거지. 사실 그 전까지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좀 높게 반영한 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PPI 수입 물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가 전망이 좀 낮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요 근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 충격 대비 뭐 관세가 부과돼서 또 들어오는 뭐 재화의 물가 상승 여력 그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 요인이라 그렇죠. 예 그거는 나중에 처치해 두고 주변에 우리 외에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유럽 그러니까 우리도 올해 이제 2분기 이후 대선 전후로 해서 중요해지는 건 정부가 돈을 쓴 나라들이 결국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2년 동안 20%가 넘는 상승세를 끌고 갈 때 다들 뭐 민간 경제 좋은 거에 대한 포커스를 되게 많이 했지만 최근에 아주 심플하게 드러나고 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브레이크를 다 잡지도 않았는데 재정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정부가 돈을 쓴 나라들이 그동안 주식시장 중심으로 해서 그로스에도 아웃퍼폼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에 대한 동력들이 이제 조금 그게 메인이 돼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지금 통화정책 룸을 조금 확보하고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얘기했던 관세 전쟁에 대한 하방 리스크도 있지만 향후 재정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 때 오늘 총재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과 그 정책 조합이라고 하죠. 폴릭스 믹스라고 하는 정책 조합 차원에서 여력도 좀 가져가야 될 필요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아까 문 팀장이 얘기했던 우리 통화 정책의 지금 중립금리를 이전에 하는 총재가 적정 수준을 얘기할 때 2.75가 우리 중립금리 상단 영역. 그럼 대략 지금 2.5까지 내면 중립금리 중간값일 텐데 하단은 아무리 봐도 마지노선이 2%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마지노선이 침체가 아니면 그 영역 이하의 룸을 시장에 기대를 주는 건 좀 자기네들이 입장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은 기대를 시장 기대를 다 너무 빨리 충족해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없는 시장은 또 그 유동성이 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그 위험성도 너무 존재한다. 달려갈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오늘 총재가 분명히 얘기한 게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성장률 전망이 깎였으면 그러면 하느니 금리를 낮춰서 그 깎인 만큼 성장을 다 복원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쪽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오늘도 누가 질문하시는데 지금 아까 터널 어두운 곳에 들어왔으니까 터널 밖에 나왔을 때 현실이 나빠졌으면 네. 뭐 우리 다음 달에 혹시 비컷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느니? 뭐 진짜로 상황이 열악해지면은 그런 가능성 절대는 없죠. 하지만 그런 리스크의 조짐이 오늘 또 있었다고 하면 오늘 액션을 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의 포커스는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리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 쪽보다는 지금 이 관세 전쟁 하에서 경제를 어떻게 좀 방어를 하느냐, 정부들이 나서 지금 관세 협상 자체만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우리 다음 주에 경제부총리가 미국 가시잖아요. 네. 그거 하느니 금리 한 번 낮춰주는 것보다 거기 가서 관세율을 얼마나 깎아오느냐가 훨씬 중요할걸요. 예, 저는 그게 지금 정책을 결정할 때도,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의 중요도가 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채권 시장 흐름이 또 심상치 않았잖아요. 네네. 국고채 3년물이 연 저점을 깨고 지금 무려 2.4를 깨고 내려가서 2.3%대를 보여줬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연결해서 조금 더 네. 드리면 어제 금통위 직전에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다 뭐 동결 이번 달에는 뭐 여러 이유로 동결이 좀 유력하다,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근데 어저께 국고 3년 금리가 또 급락을 해서 2.4%를 겨우 지키던 게 2.35. 그러니까 2.35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2.75 대비 40bp나 낮은 거고 기준금리가 2.25까지 인하된 거를 스프레드로만 치면 한 10bp밖에 안 되니까 2.2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기대, 그러니까 기준 선도금리로 따지면 2%에 대한 기대를 대략 한 40%까지 반영한 영역까지 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야 이거 내일 금리 인하하는 거야?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막 땡기면서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 동결을 했고, 근데 네. 오늘도 동결한 것 치고 금리 상승폭이 5bp가 채 안 됐어요. 오늘도 국고 3년 금리는 여전히 2.3%대입니다. 2.38 정도로 끝났는데, 제일 핵심은 여전히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완화기에 있고 경기가 나쁜 이 큰 백그라운드 하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많이 사는데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지금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을 두고, 달러가 요즘에 좀 제값을 못 받는다고 달러 많이 같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때문에 그 환해지를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차익 거래를 하는 유인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보름 단간에 외국인이 10조가 넘는 현물 잔고가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약 그런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투기성 자금들이 좀 들어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오늘 보니까 뭐 연합 인포맥스의 그 노현우 기자가 또 그 관련된 뭐 여기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도 나왔는데,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현물 자금 중에 중국계 자금 유입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 국채 시장 매도의 이면에 뭐 중국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아직까지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루머가 있긴 한데,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기억해 보시면 그때도 미국채 보유 잔고를 중국이 줄여올 때 한국의 외국인 현물 채권 잔고가 크게 느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도 중국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그 투자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또 금통위에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원화하고 위안화는 같이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원화가 또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로 자동 해지 기능이 있는, 그리고 한국 정도의 건전성이 있으면 아직까지 요 근래 우리나라 국채가 미국 금리 그렇게 요동칠 때도 안전자산으로서 오히려 지위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현물 시장에서 그런 환해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취약한 구간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식의 채권 시장의 현선물 쪽에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첨부드리면, 그런 외국인 수요에 최근에 홈플러스라든지 국내 크레딧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나서 최근에 크레딧, 우리나라의 뭐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와 관련된 크레딧 채권들의 절대적인 발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국고채 중심으로 공급이 많이 늘 거라 했지만 지난달에만 봐도 크레딧 채권이 한 5조 이상 6, 7조대 순상한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은행들이 지금 최근에 가계부채가 잠깐 반짝 늘긴 했지만 은행들이 지금 기업 대출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지금 누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탄력들이 빠지다 보니까 은행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크레딧 채권들의 상환이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시장이 지금 공급은 아직까지 뭐 정부의 본격적인 추경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공급은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차익거래 유인과 일부 이제 통화 다변화 목적에 중국으로 추정되는 자금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오늘 마치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네.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2%까지 내릴 걸로 시장이 일부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네. 또 무서운 얘기 해주시려고 지금 네, 표정이 또 심상치 스릴러처럼. 않습니다. 네. 아니,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네. 네. 뭐 제 얘기는 늘 소설이니까 가려 들으십시오. 그러면 일단 팀장님께 이렇게 먼저 여쭤볼게요. 수급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는 매수자가 많아서의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2%로 가야 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후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먼저 했어요.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좋은 이유로 뭔가 사줘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빌미는 하느니 이미 제공했는데요. 하느니 제공한 빌미는 또 뭡니까? 뭐냐고요? 그 작년 5월에 5월에서 10월 기사 중에 잘 찾아보시면 한국은행이 중립금리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기사에서 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 공식 전망은 아니죠.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한국은 연구원이 중립금리를 추정해봤더니 한국은 중립금리 레인지로 발표해요. 레인지가 하단과 상단이 1.8에서 3.3이다. 네. 1.8에서 3.3이다. 네. 자, 물론 중간가스는 뭐 2.5쯤 되겠죠. 근데 2월 금통일 때 2.75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분명히 총재님이 현 금리는 중립금리의 상단 혹은 그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상단이 원래 3.3이었는데 3.3이 2.75가 됐어. 예? 잠깐만. 그러면 상단을 내렸으면 하단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단은 1.8이었는데 50bp 낮추면 1.25지. 아, 그렇게 됩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하는 애서 들으면 굉장히 반박기사 저 바로 낼 거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하는 대변을 하자면. 제가 다 뉴스 있으니까 뉴스 있는 얘기예요. 연합 인포맥스 노현우 기자님 내일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있으니까. 밴드를 좁혀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8에서 3.3은 좀 과하고 뭐 한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한 가지 2에서 뭐 2.75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를 만약에 좁혔다면 네. 하단을 2.75, 상단 2.75고 하단을 전에가 봤던 게 1.8이었으니까 뭐 2에서 2.75면 대략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중립금리 하나 1.6은 너무 낮습니다. 자, 밴드를 원래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네. 밴드를 이렇게 줘. 네. 네. 좁혀서. 유한으로 줄 거야. 아, 진짜? 그래서 2%까지 낮춘다고요? 아니 이거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소설이야 소설. 자 소설인데 자 상단을 낮추고 하단을 높였다. 그런 말이 되죠. 그럼 말이 그렇죠. 돼.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말이 돼. 근데 그 레인지를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주는데 옛날에 이랬던 레인지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제 지금 본 적이 없어. 아니 저도 중립금리 관련 모델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중립금리라는 게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 그 레인지로 나오긴 하는데 장기적인 최소한 20, 30년 정도의 성장과 물가 추세를 전제하에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일부 변화는 계속 있긴 하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2022년에 물가가 6%까지 오르고 우리나라 물가가 6%대 보고 미국 물가가 9%를 볼 때 중립금리가 좀 상향된다고 했을 때조차도 그때도 올라간 중립금리 포기하는 쪽에서도 한 50bp 이상 그렇게 높이지는 못한다 정도 추정했거든요. 중립금리가 높아진다고 할 때도. 네. 그래서 조금 방금 문 팀장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굳이 얘기하는 건 뭐 문 팀장님의 의견도 존중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립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최근에 물가도 빨리 잡혔고 네. 성장에 대한 위협이 계속 하방 쪽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저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외국인이 왜 사냐고. 왜 2%까지 보고 사냐고. 이 말이죠, 제 말은. 제 의견이 아니라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럼 중립금리 하단이 예를 들어 2%를 깨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2030년쯤 하는 추정으로 1.8%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년 12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올해 지금 성장률이 1.5%가 현저히 안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오늘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초반으로 간다. 잠재 성장률도 1% 초반으로 간다. 그래서 중립금리도 예를 들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일지. 근데 2% 밑으로 간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환율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달러가 요즘에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중립금리 가지고 환율 추정하는 거 문홍식 팀장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금리차를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뭐 저는 금리차는 중요한 모델이지만 달러 원에는 그렇게 잘 안 맞고 상대적으로 네. 그것보다 이제 성장률 격차. 근데 뭐 어차피 비슷한 거죠. 중립금리나 성장률. 미국의 성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왜냐하면 환율은 늘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필요해요. 미국의 성장이나 중립 성장, 잠재 성장이 고정이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한국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빠졌다. 그럼 달러 원은 상승이죠. 원화 약세. 일본이 그렇게 해서 최근에 미국 경기 호조일 때 일본 경기 좀 불황 지나오면서 원화연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이상 160엔까지도 치솟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엔화 절생되는 부분은 트럼프의 압박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나 기대치 탄력 떨어지고 요 근래 그래도 일본이 좀 뭐 어느 정도 경기 여건들이 조금 안정화돼서 그동안 엔화 약세에 대한 수혜들도 좀 있었고 그런 쪽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팅한 많은 것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단순히 원달러 환율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우리 수출이 좋아지는 우리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우리 제품의 특성이나 그렇죠. 구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건 환율의 부담 요인이긴 한데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1,400원대 환율은 달러가 지나치게 강했던 거에 대한 반정이 제일 크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혼란도 오늘 총재도 그 발언들을 했는데 그런 노이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위안화 약세까지도 곁다리로 우리나라 원화 약세에 좀 악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 생각하면 사실 1,400원대 환율은 저는 나중에 성장 동력이 떨어진데도 1,400원대 아니면 그 이상의 환율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당분간은 좀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올해 말 내년까지는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 요인들만 좀 해소가 되면 달러도 지금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급격한 미국 자산들의 처분 때문에 달러가 약해졌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렇게 약해졌던 달러가 좀 균형을 잡으면 달러 환율도 당연히 조금 더 안정될 룸이 있다 보고요.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 한은도 추정으로 2030년 갔을 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한 실질 기준 1.8을 얘기하는데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거예요. 중앙은행은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죠. 중앙은행은.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